네, 섹션 2 거래와 계정. 1번 거래의 뜻. 회계에서 말하는 거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의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경영 활동은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거고요. 그 물건 사고 팔 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 즉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합니다. 이 거래가 발생되면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요. 부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자산은 이쪽에 간단하게 보세요. 우리가 두 번째 챕터에서 더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자산은 재와 채권입니다. 같은 말로 재산이라고 그러고,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제 물건을 말하고요. 채권은 받을 권리입니다. 부채는 채무라고 그러고, 갚을 의무, 갚을 돈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출자금, 수익은 번 돈, 비용은 쓴 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 5가지의 변화가 생기면 거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래쪽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재, 홍수, 도난, 분실, 그 다음에 대손, 갑과상각 등. 대손은 거래처가 파산해서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받을 수 없을 때 대손이라고 그러고요. 감가상각은 건물, 기계 등 오랫동안 사용하면 노후화가 되는데 그래서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 감가상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안 해요. 근데 회계에서는 거래라 합니다. 화재로 상품이 소실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감소되잖아요. 그리고 손실됐으니까 상품이 소실됐으니까 그만큼 손실이 발생되겠죠. 비용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거는 회계장부에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잠깐 보세요. 상품을 주문했어요. 종업원을 채용했습니다. 대출받기 위해서 당사에 자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토지 사기로 계약서 썼습니다. 대출받기로 약속받았어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거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는데요.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하네요. 종업원을 채용했다고 쳐보세요. 위에 있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채용해서 얘가 일을 하고 그때 이제 급여를 줘야지. 급여를 줘야지 그때 이제 자산이 감소되고 비용이 발생되니까 그때 거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계장부에 쓰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합니다. 얘는 얘쪽에 있는 거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그래요. 일상생활에서도 거래라고 그러고 회계에서도 거래라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이면서 일상생활의 거래, 상품 사고 파는 거, 부동산 사고 파는 거,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거. 그래서 이만큼은 회계장부에 기록하지만 여기에 있는 건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알아두시면 이 부분 빼면 이 부분을 회계장부에다 기록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정의 뜻과 계정 과목. 첫 번째, 계정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의 변동 내용을 장부에 기록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항목을 세워 기록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같은 종류와 성질을 가진 것을 항목별로 나누어 기록, 계산, 정리하기 위하여 설정된 단위를 계정이라고 한다. 자, 회계에서는 같은 종류와 성질을 가진 항목을 봤을 때 아무리 거래가 많이 발생돼도 그게 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래서 이 5가지의 증감 변화가 발생되면 거래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5가지를 계정이라고 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5가지 장부에다 쓰려고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상품 사고 자산, 건물 사고 자산, 차를 사도 자산 이렇게 하면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 계정 그대로 쓰기는 불편하니까 그 계정의 구체적인 이름이 필요하게 됐고요. 이를 계정 과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이름으로
현금, 외상매출금, 상품, 건물 등 이런 것들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자산이라 해도 자산을 각각 구분해서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해야 되는 것이므로 회계 처리를 해라, 회계장부에 써라 그러면 이 계정 과목으로 써놓고 그 해당되는 그 계정 자산을 나중에 보고서에 표시할 때 이 계정 과목에 있는 이름을 가져다가 종류별로 쭉 표시해주면 이해관계자가 한 번에 알아볼 때 편하겠죠. 쉽게 식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의 목적에 식별이라는 단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계정과 계정 과목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계정에는 두 가지로 이제 말을 하는데 회사는 이해관계자에게 내용을 갖다가 이제 보고해야 되고 보고하기 위해서는 장부에다 기록해야 되는데 그 기록할 수 있는 회계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결산하게 됩니다. 결산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하게 되는데요. 결산 시에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라는 보고서로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라는 보고서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 안에 들어가고요.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 안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을 재무상태표 계정, 수익비용을 손익계산서 계정 이렇게 분류해서 말합니다. 구체적인 종류는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정의 형식. 그러면 기록을 하려면 장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장부를 형식이라고 그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식 계정과 잔액식 계정. 자, 우리가 장부에다 쓸 때 단식부기에는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지 않으므로 불완전해요. 그래서 회사는 복식부기로 기록을 합니다. 복식부기가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식부기가 완전한 부기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계정의 형식지를 이제 만들었을 때 복식이니까 두 곳에 써야 되니까 왼쪽과 오른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표준식, 잔액식이 있는데요. 표준식은 이 모양으로 생겼고 잔액식은 이 모양으로 생겼는데 잔액식은 끝에 잔액란이 있어서 잔액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 이제 기록하라는 거고 실무상 그리고 프로그램에서는 2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2번을 많이 쓴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쓰면 되겠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여기다 쓰기에는 불편하고 시험 문제 낼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학습하거나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낼 때는 여기에 있는 계정의 형식을 이렇게 T자 모양으로 내요. T자 모양으로 T자형 계정으로 냅니다. 그 T자형 위에 있는 건 이제 프로그램 개발사 거는 이렇게 나와요. 이 모양으로 이 잔액식을 이렇게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해당되는 장부가 T자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래서 현금 장부면 현금 이렇게 써가지고요. 계정 과목 이름이 상단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날짜 쓰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액 쓰는 부분이 각각 있어요. 차변 대변에. 이렇게 계정을 기록하는 이 차변 대변을 이제 이곳을 계정 계좌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다 하겠죠. 실제 이제 이게 장부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겁니다. 만들어진 장부를 잠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렇게. 실제 이렇게 생긴 거다. 프로그램에서도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이라고 있는데요. 거기다 입력을 하면 이렇게 장부가 만들어져요. 계정의 형식에 맞는 장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그 다음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럼 저기 형식 잘 봤는데 왼쪽과 오른쪽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 어떻게 써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쓰는 것과 관계되는 게 계정 거래의 판료소와 결합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 왼쪽 자리를 차변이라고 그러고요. 그 형식에 오른쪽 자리를 대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변은 왼쪽, 대변은 오른쪽을 말해요. 쓸 때 해당되는 계정이 만약에
현금 같은 자산 계정이다. 그러면 현금 계정 상단에다 현금 이렇게 쓰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에다가 여기 이제 복리후생비가 나왔죠. 만약에 자산이어서 현금이다. 그러면 현금에다 쓰고 여기다가 현금이 증가됐다. 그럼 이게 차변이거든요. 여기 자리에다 쓰고요.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대변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쓰게 돼요. 그리고 잔액란에다 이제 잔액을 쓰죠. 여기 잔고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자산의 증가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자산의 증가 차변, 자산의 감소 대변, 부채의 증가 대변, 부채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자본의 감소 차변, 비용의 발생 차변, 수익의 발생 대변 이렇게. 자, 총 세보면 4개, 4개, 8개가 되고요. 얘네들은 항상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결합 관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된 거는 거리가 빈번한 그 결합 관계를 표시한 겁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10,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한다면 상품 장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 장부 하나가 필요하게 됩니다. 각각 장부에다 기록하게 되는데 상품 10,000원어치 매입했다. 그러면 상품은 자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품이라는 자산은 증가됐죠. 그래서 상품 장부에다가 자산의 증가 10,000원 그러니까 차변에 쓰게 돼요. 현금에도 자산입니다. 근데 현금 지급하면 현금이라는 자산은 감소됐죠. 그럼 현금 장부에 자산의 감소 자리가 대변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10,000원 이렇게 쓰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거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쭉 하다 보니까 그 거래를, 그러한 거래는 한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 거래가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입니다. 적었을 때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그러한 거래는 교환거래라고 그럽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을 지급하다. 이 거래가 교환거래입니다. 상품 자산, 현금도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손익거래는 한쪽, 그래서 한쪽은 복식부이니까 차변과 대변 2개가 있는데 그 한쪽을 말하죠. 이 한쪽이 수익과 비용만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급여, 그 다음에 현금 이렇게 쓰게 되는데 회계 처리했을 때 한쪽 자리, 차변 자리에 급여만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한쪽에 급여는 비용입니다. 이렇게 비용만 발생하면 또는 수익은 대변인데 한쪽에 수익만 발생하면 이 거래를 손익거래라고 그래요. 한쪽 면을 봤을 때, 한쪽 면을 변이라고 그러거든요. 한쪽 변을 봤을 때. 혼합거래는 섞인 거예요. 교환거래, 손익거래가 동시에 발생한 거래. 예를 들어서 단기차입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단기차입금은 부채인데 그 단기차입금 부채를 갚으면 부채의 증가, 차변이거든요.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자를 주면 이자, 계정과목 이름이 이자 비용입니다. 이렇게 쓰게 돼요. 그리고 현금. 그럼 이쪽을 잘 보세요. 여기 2번하고 9번 잘해야 됩니다. 비용이 발생했어요. 근데 2번에서 급여라는 비용은 단독으로 발생했죠. 한쪽에만 발생한 거죠. 급여만. 혼자 발생한 건데 이쪽은 같이 발생했어요. 뭐하고? 부채하고. 이렇게 수익 비용이 자산, 부채, 자본하고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면 섞였다고 그래서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한쪽 변을 잘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쪽 변에 자산, 부채, 자본만 있으면 이건 교환거래고 한쪽 별을 봤는데 수익 비용만 있다. 그러면 손익거래고 한쪽 별의 수익 비용과 자산, 부채, 자본이 섞였다. 그럼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7번째, 계정의 기입 방법. 계정의 기입 방법은 거래 8요소와 결합관계에서 한번 말한 건데요. 그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T자 계정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T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가 발생되면 해당되는 자산 계정 차변에다가 금액을 쓰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입합니다.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면 증가가 감소보다 커야 되니까 자산 계정 차변의 금액이 잔액이 되겠죠. 그래서 자산 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남는다라고 말합니다. 부채는요. 부채 증가는 대변에 부채 감소는 차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 감소 쓰고 만약에 부채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증가된 금액이 감소된 금액보다 많다는 거니까 이 자리에 남겠죠. 그래서 부채 잔액은 대변 자리에 남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본도 부채하고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게 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는다면 대변에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과 비용은
차변, 수익은 대변에 발생합니다. 얘네들은 뭐 증가라는 말보다는 발생이라는 말 더 많이 써요.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더 많이 쓸 거예요. 증가라고 해도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예,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쓰는 이름이니까. 예. 평상시에는 이제 발생만 돼요. 수익 비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발생만 됩니다. 회계원도 중에. 물론 소멸되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소멸 많이 안 되고 발생만 쭉 돼요. 그러다가 이제 결산을 하면서 수익 비용 장부 마감할 때 수익 비용 마감할 때 없애거든요. 수익 비용은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데 수익 비용은 소멸을 시켜요. 그때 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잔액이 남는다면 비용은 차변, 그다음에 수익은 대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잔액의 이치를 이론 문제에서 잘 나오는데 그 이치를 이걸 통해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보겠습니다.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 첫 번째 거래 이중성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반드시 어떤 계정의 차변과 다른 계정의 대변의 같은 금액을 기입함으로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입되더라도 전체 계정을 보면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게 되는데 이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 한다. 첫 번째, 거래 이중성은 거래가 발생되면 왼쪽이 한 번 기록하고 오른쪽이 한 번 기록하는 걸 거래 이중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기록할 때 해당되는 계정의 금액도 기록하죠. 그 금액을 다 계산해 보면 전체 왼쪽에 있는 금액 차변과 오른쪽에 있는 금액 대변을 다 합치면 항상 같아요. 이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항상 거래 이중성으로 발생되고 그다음에 그 금액은 항상 같은 것을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그래요. 이 원리에 따라서 기록을 하게 된다면 만약에 금액을 잘못 썼을 때 그 금액을 알아내게 되는데 이를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복식부기는 자기 검증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부기에서 완전한 부기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마지막 9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의 기록과 계정의 마감. 거래 판료서에 의해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을 해당 단에 기입하면 일반적으로 결산 시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다르게 된다. 그러겠죠. 예를 들어서 현금이다. 그러면 현금 들어온 거 차변에 적고 나간 거 대변에 적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쪽과 이쪽 금액은 다르죠. 모든 거래의 차변과 대변은 같지만 해당되는 계정 하나하나 보면 차변과 대변은 달라요. 그러면 한쪽은 증가되고 한쪽은 감소되다 보니까 그 차익이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 차익이 발생될 때 결산 시에 그 차익을 일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이업시키고 수익 비용은 소멸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는 행위를 우리가 마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증가 금액이 감소 금액보다 크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계정 마감 시에 이 잔액, 즉 증가해서 감소를 뺀 차액을 적은 쪽에 기입하고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킨다. 그리고 자산부채 자본은 그 차액을 차기로 이율하고 수익 비용은 손익이라고 해서 손익 계정으로 옮기고 없애거든요. 손익 계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기입한다. 해당되는 내용을 엑셀 파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자,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초과할 수 없다고 상법에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기록한 그 계정들은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데요. 주로 마감을 할 때, 그래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마감을 할 때 자산부채 자본은 이렇게 마감해요. 그 차익이 발생되면 예를 들어서 현금이라고 봐보세요. 현금 120 차변에 대변에 나간 건 10 이렇게 되면 90이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120에서 10만원 나오고 90이 남아있는데 120에서 10만원 빼서 110이 남아있는데 여기 죄송합니다. 예. 120에서 10만원 빼서 110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차익이 발생된 거잖아요. 110만큼. 이거 마감하기 위해서는 두 개 금액을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부족한 쪽에다가 이거 잔액을 쓰고 그 다음에 각각 합계를 내요. 120, 120 합계 내고 이렇게 두 줄을 긋게 되는데 이를 이제 마감한다고 그래요. 이게 계정에 마감하면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산부채 자본이다 그러면 그 차액 쓴 거 있잖아요. 잔액
부분 부족한 거 쓴 거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다고 그래서 차기 이율이라고 쓰게 됩니다. 다음 연도를 차기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차기 이율이라고 쓰게 돼요. 근데 수익 비용은 차기 이율 안 해요. 수익 비용을 없애고 그 차익을 가져다가 자본에다가 플러스 시키거나 빼는 건데요. 단기 순이익이 발생되면 더하고 단기 순손실이 발생되면 뺍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계정을 마감을 하려면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켜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복리후생비가 쭉 발생했어요. 이렇게 30. 그럼 자력날에 30이 있게 되는데 부족한 쪽에 써야 되니까 부족한 쪽에 써주고 두 개 금액을 일치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닫게 되는데 이 부족한 쪽에 쓴 이 금액을 손익이라고 해서 쓰게 돼요. 손익이라는 말은 수익비용 계정을 손익계정으로 옮긴다는 뜻으로 해서 손익을 쓰는 거고 자산부채 자본은 다음 연도로 옮긴다고 그래서 차기 요약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감하는 순서는요. 일단 수익비용 먼저 마감을 해요. 손익이란 계정으로 해서 옮겨놓고 마감을 하고 그래서 장부에 이렇게 손익이 표시됩니다. 손익이란 계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수익비용은 손익이라는 계정을 만들고 그쪽으로 옮기고 그 장부에다는 손익 써서 그 잔액 0으로 만들어서 없애고요. 그래서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손익 계정에 있는 모든 수익비용은 그 차익이 있는데 수익이 크거나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차익이 수익이 크다면 단기 순이익, 비용이 크다면 단기 순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차익을 자본으로 옮겨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모든 내용이 다 자산부채 자본으로 온 거죠. 예. 자산부채는 그대로 있었고 자본에 있는 내용은 이제 수익비용이 차익이 넘어온 거니까.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마감하고 자산부채 마감하고 먼저 그다음에 자본 계정을 최종적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정의 마감이 끝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가 된다면 그 자산부채 자본 다음 연도가 된다면 차기 이율이라고 써진 게 다음 연도 입장에서는 정기에서 넘어왔으니까 정기이율 이렇게 쓰게 돼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모든 계정이 마감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즉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을 해서 한 해를 끝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